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고성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80여 분간의 면담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분석이 쏟아지는 가운데 면담 직전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도 성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추값은 너무 올라서 걱정이고 쌀값은 너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불안한 가격은 언제쯤 안정화될 것인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직접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놓치면 안 될 국제뉴스를 정리해드리는 글로벌 톡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22일 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전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KBS 라디오와 함께 해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어제 차담을 나눴습니다. 1시간 20분간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예, 먼저 한동훈 대표는 어제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민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한 대표 측은 회담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이 요구한 내용만 일단 공개를 했습니다. 박정아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한 대표가 과감한 변화의 쇄신, 김 여사 이슈 해소,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또 정부의 개혁, 외교, 안보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개혁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이 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박 비서실장은 전했습니다. 네, 지금 최 기자 전해주신 대로 여당에서는 한동훈 대표 발언 위주로 소개를 했어요. 예. 그러면 대통령의 발언, 대통령실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예, 일단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한 대표 지적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이미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말했다고 전해졌고요. 지금 또 이 인사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잘못이 확인돼야 바꿀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또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는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후보도 함께 추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여권에서는 이 윤한 회동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 대검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헌정사상 초유의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예,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국회가 동행 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국감 도중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가서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실제 집행은 무산됐지만 이어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불기소 처분은 김 여사 봐주기다 이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당에선 민주당이 강행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망신 주기 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고발인이 김 여사 처분에 항고해 서울고검에 배당되면 서울중앙지검 수사에선 배제됐던 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을 잇따라 폭로한 사람이죠.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 강혜경 씨.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왔는데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예, 강 씨는 이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여론조사를 해줬고 비용 3억 7천만 원을 받는 대신 재작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김건희 여사가 도와줬다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공천 대가로 자신의 세비, 그러니까 월급이죠. 세비 절반을 명 씨에게 매달 지급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명 씨가 김 여사와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하면서 친해졌다고 말했다고 또 강 씨는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강 씨를 공익제보자로 규정하고 김 여사를 겨냥한 의혹 제기에 힘을 보탰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강 씨 발언이 대부분 이 명태균 씨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다 그러면서 좀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강 씨는 다음 달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도 지금 중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네.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불러서 경고를 했죠. 예,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어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불러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것과 관련해 굉장히 엄중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군 파병이 다수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유엔 헌장을 위반한 것임을 강조하고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 크렘린궁이요, 이 푸틴, 북한 파병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예,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현지 시간 21일 이 브리핑을 했는데 북한이 우크라이나군 그런 특별 군사작전에 참전하기 위해 러시아군에 보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서로 상충하는 정보들이 많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우리 국정원 발표가 나온 이후 사흘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현재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는지 그들이 작전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특별 군사작전 수행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질문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은 러시아에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로 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지금 간밤에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도 유엔 총회에서 이와 같은 지금 파병과 관련 보도에 대해서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가 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나토 사무총장과 이 북한 문제를 놓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예, 지금 마르크 류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죠 사무총장 요청으로 이제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이 러시아와 북한 간 무모한 군사적 밀착이 이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러시아 북한 군사 협력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터 총장도 북한군 파병은 이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러시아 북한 군사 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나토는 정보 공유를 위한 대표단 파견,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이 안보 협력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경영권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고려 아연, 이 고려 아연에 대해서 이 법원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허용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고려 아연과 분쟁 중인 곳이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 그리고 영풍 측인데요.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고려아연 회장 측에 그들이 하고 있는 자사주 공개 매수가 위법하다 그러면서 가처분 금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다 하면서 기각을 한 겁니다. 네. 이 법원은 약탈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해 자사주가 사실상 유일한 방어 수단이었다 이렇게 주장한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 지금 이번 결정으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이 베인 캐피털과 함께 자사주 공개 매수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덕분에 어제 고려아연 주가는 6% 넘게 오른 87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이제 최 회장 측이 자사주 공개 매수에 성공하더라도 영풍과의 분쟁은 장기전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건데요. 영풍과 MBK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은 38.47%. 네. 또 최 회장 측의 그 의결권이 없는 그런 자사주를 소각한 다음에 얻을 수 있는 지분이 최대 2.5%이기 때문에 기존 지분과 합쳐도 36.49%입니다. 그러면 약간 모자라긴 하지만 지금 어느 쪽도 과반 확보가 아니어서 결국 이 분쟁이 계속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어제 한국 시리즈 2차전
있었습니다. 1차전이 있었습니다. 1차전이 있었는데 이 현장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중간에 경기가 중단이 됐죠. 예. 네. 지금 정규리그 1위 기아 타이거즈 홈인 광주에서 열린 이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정규리그 2위죠. 삼성 라이온즈가 1대0으로 앞선 상태에서 6회 공격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 가을 비로 인해서 경기가 중단되고 이제 야구용어로 서스펜디드, 일시 정지 게임 선언이 된 건데 이 프로야구 역사상 이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에서 이렇게 가을비 때문에 중단된 건 처음입니다. 이 중단된 경기는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재개되고요. 2차전은 1차전이 오후 5시 30분 이전에 끝나면 6시 30분에 열리고 오후 5시 30분 이후에 끝나면 그 종료 이후 1시간 이후에 개시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오늘도 광주에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1차전 중단됐던 것과 2차전이 동시에 열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약한 비가 내리고 있지만 호우특보가 내려진 남해안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앞으로 경남 남해안에 100mm, 전남 남해안에도 80mm 이상, 그 밖에 영남과 제주도에도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도 강원도에는 20에서 60,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고요. 특히 전남 남해안과 영남, 제주도에는 시간당 20-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서해안에, 내일은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에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날이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특히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 8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은 서울이 15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 이상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5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비 내리는 출근길입니다. 조금 서둘러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보고 있는데요. 진주 분기점 부근 순천 쪽으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는 조금 전에 됐지만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대전터널 안에 사고가 났는데요. 정체되는 모습이고요. 이후로는 기흥 부근에서 수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림픽대로 하남 쪽인데요. 강서구 일대 정체가 오늘따라 극심합니다. 염창 나들목 부근에 고장난 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행주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데 50분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김포 고촌 나들목에서 올림픽대로 진입하는 길도 꽉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여야 2차 대표 회담도 성사가 된 상태입니다. 전국 전반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조승래 의원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입니다. 네, 우리 조승래 의원 그 지역구는 대전 유성갑 지역. 예, 그렇습니다. 계속 출퇴근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국감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네. 예, 어제는 못 내려갔습니다.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의 면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그 회동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논평도 했습니다만 사실 그래도 국민들은 그래도 혹시나 뭐 이런 일말의 기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난다는 것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여당 대표는
민심의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전달하겠다라고 이 공언을 한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주요한 이제 국정 현안들, 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심각한 민생 문제라든지 의료 대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데 이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허심탄회한 의견을 전달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어떤 국민을 좀 안심시키고 위무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라도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뭐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이고 제가 저도 뭐 정치를 뭐 좀 한 사람입니다만 어떤 누군가를 만나고 회동을 하고 회담을 하고 간담회를 하고 면담을 하고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지 않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지도 않고 그 회동에 참여했던 여당 대표는 당초에는 본인이 직접 브리핑을 한다라고 알려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비서실장 통해서 브리핑을 하고 그럼 당연히 그 현장에 없었던 그 비서실장은 그 회담 분위기를 얘기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것이고 그게 그 회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은 민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한동훈 대표와 여당에 대해서 조차도 상당히 그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걸 확인하는 회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있었습니다만 원래는 한동훈 대표가 국회로 와서 그 면담 결과를 설명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왜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무래도 그 회동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일종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그 회동 관련해서 사진을 풀한 것을 보면 뭐 경내를 산책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네. 뭐 안 보이겠습니다만 뭐 이런 사진들을 두 장을 보입니다. 예. 이런 사진들이 많아서 이런 사진들을 두 장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화난 표정으로 탁자를 이렇게 짚으면서 한동훈 대표를 노려보고 있고 보통 그렇게 세 명이 회동을 하게 되면 원탁에서 보통은 하죠. 근데 이런 탁자를 해서 대통령이 맞은편에 앉고 한동훈 대표와 정진석 비서실장이 앉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한동훈 대표는 동급으로 놓으면서 하는 일찍 처음부터 대접이나 의전 자체도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사진 한 장이 제가 보기에는 그 회동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었겠죠. 언론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회동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것들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이 경청했고 또 설명할 부분 설명했다. 그리고 당장 즉답을 하지는 않더라도 그 향후에 여러 가지를 조치를 할 거다. 그러니까 그 조금 지켜봐 달라 이런 입장이 뭐 공식 대변인으로 논평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렇게 대통령실 입장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근데 그건 사실 하나만한 얘기들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회동을 제안하고 또 독대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얘기가 전달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예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뭐 세 가지 요구사항인가를 얘기한 바도 있었고요. 그 당연히 김건희 여사 문제와 그다음에 의료 대란 문제랑 여야 의정 협의체 문제라든지 민생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의제에 올려서 건의도 하고 전달도 하겠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즉답을 안 했다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즉답을 안 했다기보다는 그 내용이 공개가 안 돼서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단칼에 자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한간에는 적어도 뭐 대외활동 자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메시지조차 없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안 된다라고
단칼에 잘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통령과 이 여당 대표 회동 이 면담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어요. 이를테면은 뭐 대통령의 그 특검 수용을 좀 받아갖고 와라 뭐 이런 주문도 있었고 뭐 일종의 응원 메시지 같은 것도 있었고 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대통령 그 당 대표 면담을 지켜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말로 대통령이 그 민심을 좀 겸허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네. 제가 그 회동 전날 제가 2개의 논평을 제가 냈는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특검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건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최소한 검토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냐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국정기조를 좀 전환해라. 그 2가지 저희들이 메시지를 낸 바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당신한테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소위 친윤이라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식사 대접하고 서로 밥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심을 그나마 그냥 부분적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였거든요. 최근에는. 그러니 가서 좀 전달 좀 잘 해줘라. 네. 그게 저희 민주당의 솔직한 심정이고요. 실제 지금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 거냐, 대통령이 있는 거냐, 이거 무정부 상태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국정을 좀 정상화하고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정치를 좀 바라보고 대통령을 바라볼 수 있도록 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심정이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면담은 있었고 그런데 면담 전에 어제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서 사실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을 했어요. 그게 다 예정돼 있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은 이제 깜짝 발표처럼 들었어요. 한동훈 대표하고 다시 만나자. 그리고 한 서너 시간 지나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면담하기 직전에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 여야 대표회담이 성사가 됐어요. 어떤 맥락에서 이런 제안이 있었는지요? 일단 그 2가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 9월 1일이죠. 9월 1일 날 그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자는 약속은 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만나서 대화를 수시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두 분 사이에서는 뭐 전화 통화인지 문자든지 뭐 어쨌든 뭐 소통 과정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대표 회담과 관련해서 어제 제안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서로 그런 얘기들이 좀 오간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월요일 날 최고회의를 통해서 이제 공개를 한 거고 저도 그러면 상당히 숙성이 좀 돼서 그러니까 뭐 숙성이라기보다는 일단 지금 서로 이제 소통은 하셨던 것이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네. 한번 만나서 좀 대화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서로 두 분이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이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안을 한 거고 그렇군요. 그거에 대해서 예. 화답을 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대목에서 왜 그 여야 대표 회담이 필요한 것이냐.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대통령이 국정 운영 동력이라는 게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그건 뭐 지지율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 분야에서 대통령의 메시지, 행사, 그리고 이 공무원사회 분위기, 정책의 집행 등등 모든 측면에서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정부 상태냐라고 하는 지적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게 대통령 한 명이 실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실패로 갈까 봐 걱정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국에는 정치권과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좀 논의를 통해서 좀 국정 좀 동력도 좀 만들어내고 그리고 대통령도 좀 국정 운영을 좀 변화 좀 만들어내고 또 국민들로부터도 또 안심받고 안심하고 네.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충정에서 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언제 만납니까?
그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아마 곧 이제 협의가 있을 겁니다. 11월 15일, 25일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선고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 전에 만나게 될까요? 글쎄 그거는 이제 어쨌든 각 대표들은 또 워낙에도 바쁘신 분들이니까 두 분이 이제 일정을 이제 조율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거는 뭐 전후는 크게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 1차 여야 대표 회담 때 그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지만 합의된 거는 여야 공통 공약을 실행하는 협의체 구성하자. 이거는 이제 거의 제 기억으로는 유일한 합의였던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곧 그 공개적으로 아마 그 제시가 될 건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양 당의 정책위 의장, 우리 당의 진성준 의장과 네. 국민의힘의 김상훈 의장 사이에서 대화가 계속 있었고요. 네. 관련해서 곧 그 민생 정책 협의회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해서 챙겨 나가겠다. 특히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제 바로 입법과 예산 시즌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때 대비해서 아마 국감 끝나는 즉시 그 구성을 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합의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국감이 반환점을 돌았다. 그런데 이제 전반기 국감을 보면 뭐 사실 정책 국감 열심히 국회의원들은 준비는 했지만 또 이런 와중에도 열심히 정책 국감하는 상임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언론이 자꾸 그런 것만 보도해서 그런지 국민들한테는 역시 정쟁 국감, 뭐 김건희 국감, 이재명 국감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지적들 많잖아요.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지적은 일부 또 불가피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국의 주요 이슈가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 명태균 씨 관련된 것들이 워낙에 국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와 관련된 것들은 여러 상임위에 또 걸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불가피한 면도 있다 말씀드리겠고 다만 국정감사는 또 그것만 하지는 않습니다. 국정감사는 당초에 그 정부의 1년 동안의 이 업무 또 집행 또 정책 뭐 예산 집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문제를 지적하고 또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것이고 또 저희 정무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실제로는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뭐 명품백 수수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밝혀내지만 예를 들면 어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할 때는 그 뭐 TMF 사태에 대한 부실 대응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이 플랫폼 업체의 이 과다한 수수료 문제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나 애플 같은 앱마켓 사업자들의 횡포라든지 뭐 아디다스나 이런 기업들의 이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해결책도 제안하고 또 관계 당국으로부터 좀 적극적으로 좀 임해달라는 주문도 하고 네. 그런 것도 다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사라는 것은 일종의 공간적 이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조금 밀리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또 언론은 아무래도 국민이 관심 많이 갖는 부분 주로 보도하게 되니까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국감 끝나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산 국회가 되고 그리고 입법도 어쨌든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야 간의 뭐 공통 공약을 우선 이행해 보자고 하는 그런 여야 대표 간 약속도 좀 이 실현이 되는 이런 이제 이 국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럼 그렇고 11월 2일인가요? 그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는 뭐 집행 이 장애 집회를 하겠다. 그리고 뭐 보도가 되기로는 뭐 겨울 패딩을 준비했다. 뭐 그러면 이제 겨울까지 계속 하겠다는 뜻으로 이제 보도가 됐더라고요. 뭐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면 겨울 패딩을 준비한다는 그만큼 이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건 또 당연한 것이 저희들은 이미 수차례 걸쳐서 입장을 얘기했습니다만 김건희 특검이 수용될 때까지 저희들은 국회에서 계속 그 특검 수용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이제 각오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11월 2일 날 집회는 이제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국정감사 보고대회 형식의 대국민 보고대회를 한번 준비해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럼 그 시기는 당연히 11월 2일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던 차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김건희 여사 이제 무혐의 네. 처분이 내려지면서 김건희 여사 규탄으로 이제 중심이 이제 옮겨가는 그리고 그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 확인되고 또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명태균 씨 관련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11월 2일 날 집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예, 말씀하신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거는 지금 세 번째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뭐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제2 요구권을 행사했으니까 대통령이 이번에도 제2 요구권 행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재표결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관심을 갖고 보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미 이제 김건희 특검 세 번째 특검법이 제출된 상태이니까요. 국감이 끝나면 그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고 본회의에 처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정부로 이제 이송을 하겠죠. 그럼 뭐 거부권을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시겠죠. 그렇게 다들 전망을 하니까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적어도 11월 중에는 다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랬을 때 과연 이탈표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네. 지난번에 4명의 이탈이 있었습니다. 4명의 이탈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또 추가적으로 더 이탈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저희들이 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을 보면서 평가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들은 지금까지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용하고 결단하는 문제였다면 지금은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수용하고 결단할 문제로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무슨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런 계파 간에 뭐 몇 명이 되냐 몇 명이 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이 진실 규명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고 있는 의원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 의원이라고 한다면 그 의견을 좀 수용해서 저는 특검법을 찬성하는 그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의 문제가 됐다. 그렇습니다. 예. 네, 한동훈 대표 결단할 문제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단해서 대통령 제2 요구를 행사했을 때 찬성시키자. 그렇습니다. 표결을 해서 네. 관철시키자. 네. 여기에 한동훈 대표가 동참하라.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입니까? 지금 뭐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뭐 아무 의혹도 없는데 정치 공세를 야당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특검을 수용해서 그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거야말로 그 야당의 정치 공세로 입증을 하는 것일 텐데 네. 수용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법사위 국감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방이 있었는데요. 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이제 그 항고가 되면 고등검찰에서 이걸 다룰 텐데 이 경우에는 수사지휘권을 확실하게 행사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당초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가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대한 것이고 항고를 하게 되면 그 사건이 이제 서울고검으로 이제 배당이 되게 되는데 네. 그럴 경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건 살아 있는 겁니다. 살아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심우정 검찰총장 말대로 적극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하는데 네. 적극적인 수사지휘권의 방향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처럼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과정이 부실했고 또 무혐의 처분 과정도 그렇고 그 이후에 브리핑하는 과정에서도 거짓 브리핑 시비까지 붙지 않았습니까?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은 청구했다 그러고 거주지가 포함도 안 되는데 포함됐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지적에 대해서 언론 탓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랬을 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어느 정도 관여했고 그로 인해서 수익은 어느 정도 냈는지에 대해서 원점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검찰의
명운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 해체까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이 없었다는 거는 더불어민주당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지휘권도 없는 검찰총장을 탄핵하자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으로 가는 겁니까?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그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중앙지검의 반부패 2부장인가요? 네. 그 세 명에 대해서 최재훈 부장검사. 그렇습니다. 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이 했던 이 수사와 관련해서 했던 여러 가지 위법한 행동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입니다. 조승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기후행동 윤현정이라고 합니다. 19명 청소년들이 원고가 되어서 헌법재판소에 국가의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헌법소원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8월 달에 이제 승소 판결이 최종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되게 승소 판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년이라는 시간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의 힘은 절대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헌법소원을 진행했던 사람들도 사실 그저 한 명의 개인이었고 저도 지금 사실 그저 한 명의 개인이고 국민참여의견서에서 함께 해주었던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도 사실 개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과 이야기가 모여서 사실 이 헌법소원의 승소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늘 약간 일상적인 실천 혹은 일상의 영역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행동만이 제한이 되는데 사실 더 큰 힘은 개인이 모두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주체라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지지를 보낸다거나 기후위기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공유를 많이 한다거나 캠페인에 참여를 한다거나 혹은 뭔가 설문조사가 있을 때 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되게 많은 힘을 실어주고 싶고 이 문제 되게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어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사실 저변, 사회적 지지 혹은 기후위기에 대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더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비구름으로 뒤덮여 있는데요.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남과 제주도에 내리던 세찬비는 점차 약화됐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호우특보는 조금 전 7시 30분에 기해서 해제됐고요. 경남 남해안 지역에만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경상도에는 30에서 80, 많은 곳은 경남 남해안에 1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와 전남 지역은 예상 강수량이 조정되면서 광주와 전남 10에서 50, 제주도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강원도에 20에서 60,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엔 시간당 20-30mm의 장대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내일 비가 그친 뒤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날이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특히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은 8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 15도로 어제 아침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온 후에는 아마 기온이 뚝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정말 늦가을, 겨울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김장 준비하셔야 되는데 배추가 이게 문제입니다. 배추값이 너무 비싸서 금치라고도 뭐 불리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쌀 농사 짓는 분들은 쌀값이 너무 떨어져서 이거 심각하다 이런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저는 우리 그 민생과 직결된 부서입니다. 그리고 특히 체감 물가에 직접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님 직접 모시고 이런저런 우리 살림살이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뭐 이렇게 좀 참 어려운 부서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어떠세요, 장관님? 맞습니다. 정말 국민들 삶과 밀접한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렇게 우리 농식품 그 가격 때문에 국민들이 참 힘들어하시는데 네. 또 그 뒤에는 우리 농가들은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또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네. 뜻대로 또 안 되는 또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처로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럽기도 하고 네.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장관실에서 업무하는 시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현장을 갈 일이 참 많습니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현장들 주로 다니십니까? 최근에는 제가 배추 때문에 네. 여기 현장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배추도 많이 보러 가고요. 또 네. 어저께는 쌀 최근에 수확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 농가들이 쌀을 RPC에 내는 뭐 이런 과정을 또 보러 갔다 왔습니다. 네. 자, 배추 얘기부터 좀 해보죠. 배추뿐만 아니라 무도 그렇고 또 저는 이제 김장 봉사를 한 몇 번 나가 보니까 실제로 김장할 때 돈 많이 드는 거는 고추 이런 양념류가 마늘, 돈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전반적인 그런 채소 작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시는 것처럼 이번 여름이 그야말로 유례 없는 더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대부분의 채소류들이 이 더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채소류 작황이 썩 좋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또 10월 들어서는 그 기온이 좀 내려갔고요. 네. 우리 농가들이 워낙 생육 관리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작황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시금치 이야기도 한참 있었고요. 예, 그랬지만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그 호전이 된 상태이고요. 네. 그 최근에 이제 배추도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아직까지 회복이 좀 안 되는 작목이 오이, 토마토 이런 것들인데 네. 이 오이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한 1, 2주 지나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네. 다행인데 이 채소류가 이 수요 공급의 그 좀 시간적 그 간극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하실 때 부족하고 좀 기다려 주십사 하면은 또 이제 좀 우리하고 잘 안 맞는다 또 이러기도 하고 이게 참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금 배추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배추 같은 경우에는 그 고랭지 배추라고 해서 한여름에 드시는 배추가 있고요. 그다음엔 중고랭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김장 배추라고 하는 것이 가을 배추인데 가을 배추는 전국에 걸쳐서 분포를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 여름 배추에 비해서는 그 출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지역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 충북에서 나오던 배추가 지금 충남까지 이제 내려와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해남까지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 맞아요. 다행히 이제 굉장히 지금 김장 배추 특히 염려하시는 김장 배추 같은 경우에는 작황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평년 정도의 그 생육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도 그 정도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그 김장 배추를 다 절여서 절임 배추로 많이 이용하십니다. 네,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 해남 절임 배추가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괴산도 유명하고요. 괴산 절임 배추. 여러 지역이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게 먼저 읽으시는 건데요. 절임 배추 이제 주문을 최근에는 받으시는 곳들도 벌써 생겼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상황을 보시면서 절임 배추 주문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절임 배추 가격이 작년하고 똑같게 주문을 받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다 아시는 거죠. 이게 생육이 호전되고 있고 그리고 그 소금 가격도 떨어지고 뭐 이제 이러니까 절임 배추 가격은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공급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막 배추 가격이 막 폭등해서 뭐 금치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급하게 중국산 배추 수입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너무 이제 그때는 그 가정 소비라기보다는요. 실은 추석 지나면서 10월까지는 가정에서 김치를 담그는 수요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김치 가공업체들이 많이 쓰시거든요. 외식업체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급한 데는 우리 배추가 조금 자라야 되니까 그야말로 1, 2주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그 중국산 신선 배추를 소량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게 48톤 정도 되고요. 48톤이란 양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가락동에서 매일 거래되는 배추 그 양이 6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8톤이면 사실 얼마 안 되는 양이고요. 이것도 저희가 뭐 중국에서 안전검사 충분히 하고 한국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안전검사 철저히 해서 지금 3개 업체, 김치 가공업체가 가져가서 그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소량이고 하지만 그 꼭 필요한 곳에는 그래도 좀 수요를 충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배추 생육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수입 여부는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국 배추 수입 말씀을 하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우리가 뭐 중국을 아무 이유 없이 막 폄하하고 그럴 이유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 가끔씩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좀 비위생적으로 처리되는 이런 뉴스들이 맞습니다. 우리한테 박혀 있어가지고 중국산 배추나 중국산 김치 그러면 왠지 좀 깨름직하죠. 깨름직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김치 시장에서 중국산 김치가 어느 정도 비중입니까? 거의 저는 수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배추를 이 신선 배추 저희가 수입을 하면서도 보니까 업체들에서도 그 조금 그 저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알몬 배추라는 그거 아시죠? 일하던 분들이 그래서 그 영상이 굉장히 막 회자되고 이렇게 돼서 더더욱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신선 배추 수입을 할 때 안전 검사에 정말 최우선의 방점을 두고 그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하고 우리나라 들어와서도 하고 그 업체한테 배추를 그 넘길 적에도 업체들 오시라 그래서 전부 다 배추 눈으로 다 보게 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 찾아보시기 힘들 만큼 그리고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중국 배추라든가 고춧가루 혹은 중국에서 만든 김치 이런 것들은 원산지 표시를 다 음식점이든 그다음에 판매되는 김치이든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배추는 그렇고요. 이제 김장할 때는 무도 필요하고 여러 양념 필요하잖아요. 그런 건 어때요 지금? 지금 그 배추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점점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9월 중순이 우리 배추 가격이 가장 정점을 찍었던 때인데요. 추석 지나자마자 그때 도매 가격이 9,5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한 포기에. 그러다가 그러면 소매 거쳐서 소비자한테 올 때는 15,000원, 2만 원도 그런데 되겠네요. 이제 저희가 할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아마 11,000원, 12,000원까지도 드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상황이 지난 금요일에 이제 경매가 도매 가격 기준으로 하면 도매 가격이 4,267원까지 떨어졌어요. 절반이야 떨어졌네요. 그리고 어제 도매 가격이 5,328원이니까요. 포기당. 그러니까 그 9월 중순에 비하면 거의 이제 절반 수준으로 도매 가격이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도매 가격이
소매 가격이 선행지표쯤 됩니다. 그러니까 도매 가격이 금요일 어제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이번 주 후반 되면은 소매 가격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소비자들께서 이제 배추가 평년 수준 됐네라고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김장이 11월부터 많이들 시작을 하시는데 네. 피크는 11월 중순 정도 수능 끝나고부터 11월 초까지가 한 70% 김장 수요가 몰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김장에 들어가는 재료를 보니까 한 14가지 재료됩니다. 집집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는요. 젓갈하고 양념, 네. 소금, 뭐 젓갈류, 뭐 양파, 대파, 뭐 그렇죠. 그다음에 배추, 무, 고추, 마늘 뭐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14가지 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고추, 양파, 대파 이런 것들은 평년보다도 가격이 훨씬 싼 상태이고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배추, 무만 이제 조금 지금 현재 가격이 평년보다 높지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10월 하순부터는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평년 정도로 김장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다행이네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김장 대책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재료들 김장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그 적기에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뭐 출하 조절을 한다거나 정부가 비축했다가 비가 오고 이러면 작업을 또 못 하거든요. 이럴 때 급할 때 방출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를 하고요. 또 소비자들께서 좀 할인된 가격으로 김장하실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협업해서 할인 지원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통업체들한테도 좀 자체 할인을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김장을 좀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정보를 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할인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조금 더 좋은 재료를 값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거를 저희 김장 기간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 정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해서 알려드리려고 아마 금주 중에는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준비를 촘촘하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김장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무슨 알림이 같은 거, 김장 알림이 같은 뭐 이런 서비스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소비자들이 계시군요. 자주 보시는 곳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관님은 이런 배추 가격, 이런 기본 생필품 가격 이런 거 매일 점검하세요? 저는 매일 보고요. 도매 가격, 소매 가격 매일매일 보고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저희 동네 마트에 제가 직접 갑니다. 그래서 이 모아진 정보 말고 실제로 어떤가, 이 장바구니 물가가 어떤가 이거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거기 장 보러 오신 분들한테 뭐 신분을 밝히지 않고요. 당연히 그 물어보기도 합니다. 요새 어떠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제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누군지 모르고 이제 대화를 나눌 적에는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예를 들면 제가 어디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정말 현장 점검을 가잖아요. 그럼 장관이 왔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께서 옆에 계시다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저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예,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는 경우가 좀 많이 더 있습니다. 신경 쓰라는 그런 그럼요. 말씀이시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게 누군가한테는 별것 아니지만 그 우리 대부분의 서민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밥에 김치 이게 굉장히 아직도 중요한 그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민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어떤 직원한테 민원 전화가 하나 오기를 요새 너무 어려운데 김치라도 원 없이 먹게 잘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정말 울컥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농가들하고 생육 관리도 정말 열심히 하고요. 매일매일 체크합니다. 저희가 산지도 여럿인데 산지마다 전화 걸어서 체크하고 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또 출장도 가고 저도 뭐 여기저기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장관님도 주부. 저도 주부죠. 그럼 김장 직접 담으셨어요?
저 여태까지는 김장 안 담았습니다. 사드셨어요? 사 먹었습니다. 올해는 직접 한번 담아보시죠. 그러려고요. 절임 배추 한번 주문해서 저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 과일 하시는 분들이 네. 그 추석 전에 우리가 이제 사과나 배는 수요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농장하시는 분들이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 추석 때는 꼭 필요한 제사상의 제수만 하시고 진짜 과일은 한 달 후에 주문해 주세요. 이렇게 안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추석이 너무 빨랐지 않습니까? 9월 중순이었고 네. 근데 추석까지 너무 더웠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게 말하자면 과일도 나무에서 충분히 익고 숙성해야 색깔도 예쁘고 크기도 커지고 당도도 올라가는데 예. 그 명절 상에 놓기 위해서 좀 급하게 따시니까 맞아요. 그러면 예. 품위가 떨어진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격은 비싸고 맛은 그쵸. 없고 모양도 예. 볼품없고. 그렇죠. 그래서 예. 농가들로서는 되게 이제 곤혹스럽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번 그 추석에는 그 정말 공급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아하. 그 과일은 공급을 했습니다. 우리 농가들도 많이 애를 써주셨고요. 특히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사과 배 생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예. 봄철에 냉해 피해 있었고요. 여름에 엄청난 집중호우가 있었고 네. 그로 인해서 탄저병이 발생했거든요. 아하. 그 세 가지 악재가 겹쳐가지고 작년에는 사과, 배, 단감 뭐 모든 과일이 30% 이상 맞아요. 비쌌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맛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사과, 배는 1년 농사 지은 거를 예. 그러니까 한 해 농사 지은 걸 1년 동안 나눠서 그렇죠. 드시는 예. 거잖아요. 예. 배추는 뭐 사계절 배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에 올 초에 굉장히 사과가 이슈가 됐었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1월부터 우리 진흥청 지자체 농가하고 같이 생육관리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네.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별거 다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저희가 지금 이 시기에는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때는 생육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약재를 어떻게 공급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 해야 한다. 이런 관리해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을 그 1월 달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여름이 뭐 무덥고 이러긴 했지만 지금 사과 배 모두 작황이 좋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좋은 철이래요. 좋고요. 지금은 홍로라는 품종이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로, 감홍 뭐 이런 품종이 아하, 예. 나오고 있고 후지는 지금 뭐 10월 말부터 이제 따기 시작하는데요. 네. 홍로도 작황이 좋고 그래서 사과 배 같은 경우에는 사과 같은 경우에는 평년하고 비교하면 지금 가격이 그 30% 이상 낮습니다. 예, 맞아요. 예, 예. 가격가 굉장히 좋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사과 맛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과일이 좋으니까 과일 소비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딱 이제 네. 이 사과 이 제철이라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예. 자, 그런데 또 막 힘든 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쌀 농사 하시는 분들. 어제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이 벼농사 쌀 농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쌀은 지금 이제 통계청에서 10월 15일 날 예비 수확량, 예비 생산량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네. 확정 생산량 조사 결과는 이제 11월 15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발표한 것은 그 상당히 뭐 생산이 많은 편이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쌀의 경우는 소비가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밥 많이 안 드시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1인당 작년 기준으로 쌀 소비량이 56.4kg이거든요. 고기가 60.6kg니까요. 고기보다 쌀을 안 덜 드시는 먹는구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추세가 계속 이제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쌀 소비는 줄고, 근데 쌀 생산은 논의 경우에는 기가가 거의 100% 돼 있고요. 그리고 품종도 다수학 품종이 많고요. 생산이 항상 그 소비 감소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생산과 소비 격차, 이게 이제 저희가 구조적 공급 과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공급이 항상 남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쌀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1년 농사를 했는데 너무 소득이 적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항상 그 수확기만 되면 농가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쌀값이 너무 떨어졌다 그러는데 지금
평균 한 20만 원대 유지가 됐었던 것이 17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10월 저희가 15일자 쌀값을 보니까 18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이게 그 24년산 쌀의 경우에는요. 네. 예, 그래서 작년도 수확기 저희가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순별로 조사한 가격을 평균 낸 것을 수확기 쌀값이라고 합니다. 수확기 쌀값은 20만 2,797원, 20만 원이 넘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쌀값이 그 이후에는 농가의 쌀 가격이라기보다는 농가는 이제 RPC라고 하는 곳에 쌀을 다 파신 상태이고요. 농협 RPC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쌀을 많이 안 드시니까 판매가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양이 많으니까 쌀값이 이제 떨어지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래서 발표를 최근에 했습니다. 쌀 수확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를 했고요. 초과량을 계산해 보니까 12만 8천 톤 정도가 초과가 됐는데요. 이 초과량보다 더해서 저희가 20만 톤을 정부에서 수매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태이고요. 우리 농업인 단체들에서는 굉장히 환영한다라는 이런 그러면 이야기도 하고 그냥 있습니다. 놔둬도 쌀값은 점차 올라가겠네요? 저는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면밀히 이제 지금은 예상 수확량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수확량 발표하는 걸 보고 또 열심히 이제 또 그 노력을 한번 해봐야죠. 근데 이 뭐 격리된 그 사정 격리해서 이 물량을 정부가 사는 것 이외에도 근본적으로는 좀 쌀 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좀 구조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쌀 말고요. 그러니까 소비는 많이 주니까요.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곡물들이 있어요. 밀가루 많이 수입하고 콩도 수입하고 이러는데 논에 콩을 하거나 콩을 심거나 혹은 밀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가루쌀이라는 저희가 품종을 개발을 했는데 가루쌀을 대신 심어서 밀 수입을 좀 줄인다거나 그래서 쌀을 줄이고 좀 대체 작물들 그 좀 심을 수 있도록 그 쌀 재배 면적을 줄이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수학 품종이라 그래서 양만 많은 쌀보다는 국민들이 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맞춤형 쌀, 그렇죠. 고품질 쌀, 그다음에 친환경 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수출도 좀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쌀 가공품들은 꽤 드신단 말이죠. 수출 품목으로도 냉동김밥 이런 거 수출 엄청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가공식품들을 늘치고 저는 최근에 전통주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사케라는 일본 전통주의 쌀 소비가 30만 톤이라고 합니다. 1년에. 대단하네요. 근데 우리는 우리 전통주 좋은 거 많잖아요. 우리 전통주에 쌀 얼마나 들어가나라고 봤더니 5,600톤. 그래서 우리 전통주 그새 막걸리 열풍도 일고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아직 그래서 그렇군요. 좀 이런데 우리가 좀 쌀 소비를 이끌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좀 만든다면 우리 쌀 가격 가지고 우리 농가들도 고민스럽고 정부도 고민스럽고 뭐 이런 일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케는 이제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 브랜드로 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수출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자연스럽게 그 막걸리까지 왔으니까 K푸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K푸드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K푸드가 정말 그 핫합니다. 제가 좀 전에 냉동김밥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미국에서 한 소녀가 그 김밥 많은 영상 뭐 이게 뭐 몇백만 뷰를 달성했다라는 말이 있고 뭐 트레이더스 조 같은 데 가면 그 김밥 한국 김밥 요 냉동 김밥을 인당 몇 개밖에 못 사 이렇게 또 제한을 해요. 너무 잘 팔려서 뭐 떡볶이라든가 이런 뭐 또 라면 뭐 불닭볶음면 이런 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작년에도 우리 수출이 많았는데 올해 저희가 K푸드 그 수출액을 목표를 100억 불로 잡았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대단하네요. 그 K푸드 시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뭐 목표 달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초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네. 뭐 산자부나 여러 네. 수출 관련이나 네. 이게 종합적으로 좀 협동해서 물론 예. 뭐 식품은 저희 소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 부처가 협업해서 우리 한국식품 K자 붙은 이 품목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금 쭉 우리 장관님 말씀 들으면 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후변화하고 전쟁하는 부서 같다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어요. 맞습니다. 네, 좀 전에도 제가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앵커님하고 말씀 나누기를 우리 시금치가 문제가 됐다. 시금치 가라앉으면 배추가 나오고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두더지 잡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는 이렇게 계속해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사과 때문에 작년에 곤욕을 겪고 나서 제가 이번 1월부터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과수 전체에 대해서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 4월 달에 발표도 하나 했어요. 과수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과수에 한정해서 그야말로 적지를 한번 찾아보자. 이제 기후변화가 이루어지면 예전에 사과의 적지라고 하는 곳이 바뀔 테니까요. 네, 그렇죠? 자꾸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적지를 좀 바꾸는데 그냥 바꿀 게 아니라 스마트 과원. 노지에서도 기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스마트한 시스템들을 좀 넣어보자. 그래서 적지의 스마트 과원을 확대하는 방안 이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품종 자체가 내재해성 품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품종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사과 품종만도 우리가 개발한 것만도 뭐 10개, 20개 뭐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재배되는 것들도. 그래서 그 내재해성 품종 넓히자. 그다음에 또 저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통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비축을 해놓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좋은 계절에 생산한 것을 오래 보관할 수가 있다면 선도 높게 오래 보관할 수 있다면 뭐 이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는 시장 불안정성을 그렇죠. 비축 물량을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저는 좀 이게 공상 같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원예 작물 이게 뭐 시금치, 배추 다 포함해서요. 원예 작물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기후 변화 대응 그 전략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건 연말까지는 구체화해서 발표를 하고 실행을 할 예정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토가 작아요. 그렇다면 우리 국토 안에서의 생산뿐 아니라 해외의 적지에서 우리 기업이나 우리 농가가 생산을 하고 우리 국내 상황이 나쁠 때는 반입 명령을 하면 가져오고 그 반입 명령을 해서 가져오는 데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정부가 좀 보전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외의 식량 기지를 우리가 경영하자. 맞습니다. 좀 시각을 넓혀서 보자라는 뭐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기후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재밌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마무리 말씀하실 시간 한 20초. 20초 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저희가 정말 유례없는 더위 때문에 올해 우리 국민들도 매우 힘드셨지만 우리 농가들도 생육 관리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국민들 걱정 안 하시도록 우리 농가들하고 정부가 열심히 준비해서 당장 닥친 우리 김장 시즌에는 웃으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김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이 세계가 막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네,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을 전하는 글로벌 톡톡. 이 코너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괜찮으십니까? 다행입니다. 아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살아야죠. 열심히 전달하겠습니다. 네, KBS 국제부 김양승 기자입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북한 러시아 파병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이게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은 공식적으로는 파병했다고는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건지. 어제 뉴스 보신 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러시아가 북한군을 준비했다는 그 설문지 있잖아요. 그 네. 군복 사이즈 해가지고서는 노시아 이제 사이즈에서 약간 북한 말이 좀 섞여 있는, 다만 이제 노시아라고 안 하고 러시아라고 해가지고 북한께 맞냐라는 의문이 살짝 있긴 했었는데 너무 북한 말씨로 영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북한군이 러시아로부터 물품을 보급받는 게 정말 거의 99% 확실해 보인다라는 심증을 좀 굳혔고, 그리고 우리 국정원이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선 젤렌스키 대통령이 11,000명에서 15,000명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이제 우리 정보 당국은 이제 1,500명 정도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상당한 증거력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 미국과 서방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대선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좀 높습니다. 미국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넘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파병된 거, 그러니까 물자나 아니면 무기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원이 많이 되어 있어서 양쪽 진영에서 사람이 파병된 건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 쪽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당연히 야 서방에서도 사람 좀 파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당연히 나오겠죠.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또 그런 요구를 해왔죠. 계속 해왔죠. 파병해달라고 했었고,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나토에다가 나토 가입하게 해달라라는 게 하나의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파병 물자와 사람을 좀 늘려달라라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에 힘을 실어달라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북한군이 파병됐다라는 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호재인 겁니다. 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매일같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하고 서방은 대선 보름 남았는데 지금 파병한 거 맞아라고 해버리면은 그 다음 수순으로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긴급하게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로 날아갔습니다. 그건 없었던 일정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날아가서 전격적으로 본인의 SNS에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계속 지지한다라고 올렸어요. 그리고 갔는데 이제 이제 국방장관과 대통령이 어떻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if 가정법이죠. 만약에 파병을 했다면 이거는 큰 문제다. 즉 파병을 했다라는 북한군의 파병설에 대해서는 긍정하지 않은 거죠. 만약에 했다면 이건 큰 문제다. 하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지지한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계속 지지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화답은 하되 이제 북한이 실제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발 좀 그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제 파병한 것이 확인이 되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상황이 되면, 근데 대선 전이라고 하면 어느 쪽한테 불리하게 되는 겁니까? 제가 국내 전문가나 안보 전문가가 아니어서 지금 당장의 전황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북한군의 파병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전쟁 바깥에 있는 러시아 외곽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쿠르츠 지역에 있는 군인들을 그 숫자대로 대응을 해가지고 파병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벌어진다면은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것도 내가 북한군 파병을 빌미로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어. 그렇죠. 라는 신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국면이 대선이 없고
진전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조금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카드이긴 합니다. 그럼 이게 미국 대통령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오늘 아침에도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외교 정책과 안보 정책은 바이든이 하는 거에 반대로만 하면 다 잘 될 수 있다. 그 선거 캠페인이 아주 단순하고 단순하죠. 예. 네가 잘못했고 그 반대로 할 거야 나는 이거잖아요. 너무 이 단순한 노신데 사람들이 또 이러고 듣는단 말이죠. 그럼 트럼프의 얘기는 바이든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다가 미온적으로 했어.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미온적으로 했어. 나는 푸틴하고 만나서 정면 승부할 거야. 푸틴하고 만나서 내가 얘기가 돼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에는 더 세게 나가서 정리할 거야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선이 만약에 끝난 다음에 어떤 수순이 벌어질 것인가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난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 버리겠어라는 생각으로 강하게 나가고 있는 거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무래도 푸틴이랑 트럼프랑 좀 친한 것 같은데 대선 전에 내가 뭐라도 하나를 더 얻어내야겠어라고 발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주 복잡하게 이 막전 막후에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자. 중동 상황도 좀 짚어주십시오. 시나르가 사망한 소식, 이게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인데, 이 시나르 사망이 그 가자 전쟁의 무슨 분수령이 될 거다라고 하는 예측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 기자? 이 시나르가 사실 뭐 숨졌네 숨지지 않았네라는 얘기가 한 2주 정도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작전을 하면서 폭탄을 투하할 때 시나르로 보이는 인물이 숨졌다라고 했다가 그 사람이 다시 뭐 죽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막판에 이제 다시 DNA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건데요. 이 시나르라는 사람 자체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마스의 정치적인 정신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었거든요. 이 사람이 62살이에요. 근데 태어난 곳 자체가 62년에 가자 지구에 있는 칸 유니스 난민 캠프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난민 캠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25살에 1차 인티파다 즉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이에요. 팔레스타인의 반이스라엘 투쟁에 합류해서 그 이후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숨지기 직전까지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 그리고 반이스라엘 투쟁에 합류했던 사람인데요. 이 시나르는 정말 젊었을 때부터 하마스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뭔가 협력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을 색출을 해가지고 살해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아주 강력하군요. 네.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우리로 따져보면은 밀정인 거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의 밀정을 굉장히 무자비하게 살해했었기 때문에 칸 유니스의 도살자라는 악명을 얻고 있었고요. 그래서 22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이 됐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를 살인하고 납치를 주도한 혐의로 종신형도 4차례나 받았었고. 4차례요? 네, 4차례나 종신형을 받았었는데 어떻게 풀려났냐? 2011년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에 인질 교환을 합니다. 중동에서는 인질 교환이 굉장히 빈번하게 있거든요. 인질 교환으로 풀려나서 2017년부터 가자 지구를 통치해서 서열 1위가 됐고 가장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작년 10월에 있었던 홍수의 작전을 알-아크샤라는 이 홍수의 작전을 해서 이스라엘을 정말 초토화시켰던 순식간에 당했잖아요. 그래서 100명이나 숨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작전을 주도했기 때문에 시나르는 1번이다.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제거 목표 1번. 네타냐후 총리가 어떻게 불렀냐면은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 왜냐면은 쟤는 죽은 사람이야. 우리가 죽일 거니까라고 해서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살해를 공언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나르가 숨졌다라는 게 굉장히 일단 큰 타격이고 이란으로서도 큰 타격이고 저항의 축 자체에도 큰 타격인데 근데 이게 분수령이 될 거냐라고 보면은 약간 계산법이 좀 달라요. 미국에서는 시나르가 가자지구를 오랫동안 통치했고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휴전 협상 자체가 시나르를 통하지 않으면은 얘기가 안 됐다는 겁니다. 마치 네. 우리가 북한과 얘기를 할 때 김정은을 통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진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나르가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때?라고 했을 때 이게 시나르에게 올라가서 시나르의 재가를 받아야지 여기에서 이제 하마스가 좋아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인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휴전 협상에 대단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미국은 내다봤거든요. 근데
신하를 하나뿐이겠습니까? 이렇게 난민 캠프에서 자라서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평생을 이스라엘에 투쟁해온 사람들이 그렇죠. 제2제3의 그렇죠.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하르가 없어졌지만 제2제3의 신하르들이 있어서 이게 휴전 협상의 분수령이 될지는 미지수고 네타냐후 총리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여튼 무장정파 뭐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그 지휘부를 전부 다 죽이겠다 지금 이런 것 같은데 과연 다 죽일 수는 있나요? 지금 제2, 제사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집계로는 우리가 지금 하마스의 지휘부를 3분의 2, 헤즈볼라의 지휘부를 3분의 1 정도 경멸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그 밑에 자라난 난민 캠프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를 이렇게 폐허처럼 만들어놓은 순간에도 그 안에서는 생명이 태어나고 있고 그 아이들이 또 제2, 제3의 신화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를 경멸시켜서 이거를 조직을 소탕하고 뿌리 뽑겠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잖아요. 무장정파들이. 이번에는 네타냐후를 죽이겠다고 드론 공격을 했어요. 다행히 그 시간에 네타냐후 총리 부부는 관저 바깥에 있어서 네. 살았다고는 하는데 이 점점 심각해져 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자택이 두 군데라고 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텔아비브인데 이 텔아비브에 있는 자택에 드론 공격이 있었어요. 무인기죠. 근데 이게 어디가 이런 공격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제 이란 유엔 대표부가 레바논 헤즈볼라가 했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가 드론을 3대를 띄웠고 그중에 2대는 방공망에 격추가 됐고요. 이제 한 대가 네타냐후 자택에 가서 이제 뭔가 공격을 시도하려다가 큰 공격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잡히게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쪽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나와 내 아내를 암살하려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란의 대리 세력 헤즈볼라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이란과 악의 축 파트너에 대해서는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란에서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헤즈볼라가 한 거라니까라고 이렇게 선을 좀 긋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요? 사실 헤즈볼라가 이란이 배후에 있고 이란이 키워낸 저항의 축이다라는 거는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어떤 작전이라든가 이런 작은 작전이잖아요. 그런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령을 내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각각 헤즈볼라나 하마스가 뭐 폭탄 테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드론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란이 개입되지는 않았다라고 일단 좀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중동 전쟁 양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진행이 돼서 누군가 이런 이해관계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서 평화협정 성사시키면은 노벨 평화상 받겠는데요. 네, 실제로 그래서 미국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에 정말 중대한 협상을 이끌어내서 그 이후로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돼 왔었던 건데요. 네. 앞으로 이런 일을 누가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아까 미국 대선 얘기 잠깐 짚어줬지만 워낙 초박빙 접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는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더 힐과 이제 디시전 K라는 두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가 경합 지역에서 최초로 앞섰습니다. 네,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금 따돌리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문제는 흑인 표입니다. 흑인 표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힘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 조지아주의 교회, 흑인 교회를 매일매일 찾아서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흑인 남성 표를 공략하기 위해서 어셔라는 이 흑인 가수까지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내일도 오바마 그리고 이제 오바마 부부가 같이 나와가지고 흑인 표를 계속 공략하고 있는데 지금 흑인 남성의 지지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종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나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애써 부인은 하고 있는데요. 초점은 계속해서 흑인 집단에게 지금 맞춰져 있고요. 트럼프는 이제 반대로 지금 상승세를 타면서 굉장히 어제 혹시 보셨을 거예요.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 서빙하는 거. 프렌치 프라이 튀기더라고. 트럼프가 먹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맥도날드에서요. 아니 햄버거 좋아하니까 먹긴 먹었을 거예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었을지는 제가 좀 의문이 듭니다만 서민적인 이미지 굉장히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딱 2주 남은 미국 대선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국제부 김양순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빗길이라 더 혼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서로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유성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림픽대로 공항 쪽이고요. 잠실대교를 지나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4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강동대교에서 잠실 쪽의 이동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한강대교까지는 많이 불편하겠습니다. 하남 방향 보니까요. 염창 나들목을 지나서 지금도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3차로가 막히면서 행주대교 부근부터 정체가 극심합니다. 성산대교 쪽으로 45분 이상 걸리겠고요. 여의도 구간에서 영동대교 쪽으로도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네,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의 저출산 문제, 우리 사회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왜 출산을 기피하는가? 이 시대에 일하는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깊게 들여다본 KBS 프로그램입니다. KBS 시사기획 창에서 제작한 미스 김 대표라는 제목의 프로그램 취재진 나와 계십니다. KBS 김지성 기자입니다. 김 기자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매주 화요일 시사기획창이 방송됩니까? 네,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그러면 지난주 화요일 날 방송됐던 예, 맞습니다. 미스 김 대표 이 무슨 뜻이에요? 제목에 확 느낌은 오는데. 네. 회사 다니는 엄마를 워킹맘이라고 하잖아요. 이 워킹맘 대선배들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네. 1970년대 은행에 다니셨던 분들은 이름도 직책도 없이 미스 김양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미스 김이 2024년에는 김 대표가 될 수 있을까? 되더라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김 대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담겨 있는 제목입니다. 그렇군요. 그 미스 김이 김 대표가 되려면 유리천장을 한 대여섯 개는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그 당시에 어떤 관행이나 이런 것들과 싸워서 결국 지점장까지 하셨던 분들이긴 합니다. 그래요. 자, 이 프로그램 이 시사기획 창의 미스 김 대표는 지금 유튜브나 또는 KBS 홈페이지로 가면 다 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 자,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경력 단절 여성 경단여라 그럽니까? 네, 그렇게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일정 정도까지 가면은 거기서 이제 좌절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결혼 퇴직 각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까 옛날에? 믿기지 않으시죠? 1970년대 대한민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미스 김들이 입사를 하려면 반드시 제출을 해야만 했던 서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직 중에 결혼하게 될 경우에는 자진 사직하겠음을 서약한다라고 본인의 도장을 찍고 더 놀라운 건 친권자의 사인까지 반드시 찍힌 서류를 제출을 해야 했습니다. 친권자 부모. 그렇죠. 예, 남자 직원은 전혀 낼 필요가 없는 서류였는데 여자 직원들은 반드시 내야 했던 이런 서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 얘기라고요? 1970년대. 지금부터 한 50년 전. 맞습니다. 예. 지금은 결혼 퇴직각서가 아니라 결혼 권장 이런 건데 시대가. 예. 자, 그럼 이 각서는 지금은 없어요? 네, 지금은 사라졌죠. 저절로 근데 없어지진 않았고요. 네. 이런 각서는 여성들에게 너무 치욕스럽다, 없애야 된다라고 뜻을 모은 여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노조의 여성 부장들의 사업 계획 목표가 결혼하고 근무하기였습니다. 이거를 사업 계획 목표로 삼아서 선례를 만들자. 결혼하고도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 일하는 어떤 선례를 만들자라는 게 이들의 목표였고요. 당시 산업은행에서 근무하던 노미숙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 결혼식을 1976년도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간 게 아니라 바로 심야에서 대책회의에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은행에서 난리가 났을 텐데 예를 들면 이제 사직원을 내야 되는데 휴가원을 내고 이제 결혼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회사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비하는 회의를 각계각층에서 모여서 한 겁니다. 회사에서 소송으로 나오면 그 신부는 법정에 내가 서겠다. 그렇게 되면 누가 변론을 하겠다. 그러면 각 은행에서 모금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논의하는 회의가 실제 벌어졌던 거죠. 예. 그래서 회사에서 지금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권리이지만 당시에 이름도 직책도 없이 미스김, 미스리, 김양 이렇게 불렸던 이들이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적어도 이런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몰래 어딘가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각서는 공식적으로 사라졌는데 저희가 이제 만나봤더니 이 1970년대 미스김들이 일터에서 봤던 불이익, 요새는 이제 모성 페널티라고 부르죠. 이 모성 페널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만난 사례를 보면요. 9년 동안 회사에서 정규직이었는데 30대 여성이고요.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자 회사에서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네. 육아휴직을 끝나고 복직하게 될 경우에는 복직을 못할 수 있다. 여기에 확인서에 서명을 해라. 못할 수 있다? 네. 예. 근데 실제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회사에서는 대기 발령을 내렸고 결국은 권고사직. 직장을 잃게 됐어요. 그게 언제 일이에요?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이분의 있는. 케이스는 2013년 작년. 그러면 그게 결혼 퇴직각서랑 뭐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름만 바꾼 채 결혼 퇴직각서는 슬그머니 다시 등장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30대 여성은 육아휴직을 쓰려고 했더니 이래서 우리가 여성을 안 뽑는다. 앞으로 후임자는 가임기 여성은 뽑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했다고. 아니 그럼 무슨 막말을. 근데 이게 사실 그냥 뒀어요? 불법이죠. 불법이에요. 남녀 고용평등법을 보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은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최근 4년간의 육아휴직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는 1,085건. 근데 기소된 건수는 한 3%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네. 기소가 너무 기소율이 낮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뭔가 이게 위중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엄격하게 집행을 하지 않는 그런 결과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대생 111명을 직접 추적 조사한 부분도 있습니까? 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에 나올 때 출발선이 같은 남녀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지금 정말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도 회사에 잘 다닐 수 있을까? 원한다면 정말 자신의 꿈을 한번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시대인가?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부산, 강원, 서울 소재대학교 3곳 그리고 취업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는 공대생들로 추렸고요. 03학번, 올해당 40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 같은 과를 졸업한 남녀가 임신, 육아를 만약에 거쳤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걸 이제 보려고 조사를 했는데 총 111명이 KBS 전화 조사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 대학 모두 큰 흐름은 동일했습니다. 출발선이 같았던 남녀의 삶이 달라지는 이유는 짐작하셨겠듯이 아이, 육아 때문이었습니다. 부산대 건축학부의 경우는 50명 중 35명이 응답을 했고 남성이 22명, 여자가 13명이었는데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거나 아니면 회사를 다니면서 육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적 여유가 많은 부서를 지원한다던가 아예 회사를 선택할 때 그런 회사를 선택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남성은 0%였고요. 여성은 62%였습니다. 강원대 화학공학과도 똑같은 질문에 남성은 0%, 여성은 67%. 고려대 건축공학과도 경력 단절이나 업무 조정한 경험이 있느냐. 남성이 2%, 여성이 60%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나올 때 똑같이 공부하고 출발선이 같아도 아이가 생기면 육아의 무게가 여성에게 더 쏠리고 반면 남성은 육아보다 생계를 더 짊어지는 이 성별 분업 구조는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이런 오래된 구조가 이번 KBS 전화 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확인이 됐네요. 네. 당연하게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있다, 이루었다라는 긍정적인 답은 남성이 더 높았고요. 꿈과 멀어졌다라는 답은 여성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 조사에 응하신 분들 중에 이제 여성들 경우는 자기가 선택한 걸로 지금 형식적으로는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선택을 하게 되면 성별의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이걸 선택한 남성은 없고 이거를 선택했다라는 여성이 많이 나타나는 거는 이게 과연 선택일까? 아니면 사회적인 압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선택이 된 결과가 아닐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승진에서 남녀 차별 지금도 있죠? 네, 예전에 미스김이라고 불렸던 선배 여성들은 승진 시험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서러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이 입사했는데 본인은 대리를 못 달았는데 까마득한 후배가 먼저 대리를 달면 이제 뭐 미스김 차 이러면 뭐 차 대접하고 이런 일을 해야 했다. 그런데
KC 반도체 부품 제조회사에 다니는 이미옥 씨는 지금도 이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입사한 지 37년 차인데 이분만 대리를 아직 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승진 시험도 보고 논문도 제출하고 면접도 봤는데 자신의 남자 동료들만 승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승진이 안 되냐라고 했더니 당시 회사의 답변은 남자는 가장이니까 좀 이해해라. 그게 무슨 말이야? 회사의 방침 이론이 이해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회사가 여성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인정된다. 시정하라라고 권고를 했고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도 역시 승격에서의 차별이 존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고 나왔지만 재산상의 손해는 전부 기각이 됐거든요. 네.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김시정 기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얼굴이 막 화끈거립니다. 어떻게 아직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사기획 창에서 지난주 화요일 날 방송한 미스김 김 대표라는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우리 취재하면서 김시정 기자 느끼신 거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본인의 얘기는 아닌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경력 단절이 그렇게 심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이 주변의 여성들을 봤을 때 저출생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국가 소멸론까지 나올 정도로. 근데 이제 출산의 주체인 여성들의 목소리, 이들이 누구인가, 남부럽지 않게 공부하고 사회에 진출한 이들의 꿈이 뭔지, 정말 이들이 왜 출산을 기피하는지 이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으면 이 저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이 말을 꼭 다큐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책 수용자가 수용하지 않는 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제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젊은 이 여성들과 그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책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를 아주 가슴을 콱 찌르는 그런 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보내고 계십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KBS 시사기획 창 여러분 미스김 김 대표 꼭 한 번씩 보시기 바라고 함께 오늘 이야기 전해주신 김지성 기자께도 감사드립니다. 10월 22일 화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가스 하지만